This is going to be a pretty extreme job. From now on, you need to get used to dying. This is your job. All my data is saved, and I just get a whole new body. You're Mickey 16? 17. What's it feel like to die? 봉준호 감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미키 17. 수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고 수차례 개봉을 미루다가 미국 대선 이후에 개봉하게 됐죠. 기술지상주의자 일론 머스크가 킹메이커로 활약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첫 주에 개봉하는 셈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3월 7일에 개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2월 28일에 개봉됐습니다. 지난 2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안나경 아나운서가 봉준호 감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항상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언제나 사려 깊은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봉 감독은 제 색깔이 미키 17 곳곳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색깔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한 화면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르를 넘나든다는 뜻에서 봉준호 장르라고 불리는 속성의 하나죠. SF의 외피를 빌린 코믹한 우화 드라마입니다. 이미 대단히 많은 리뷰와 비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더 깊이 접근해 보려 합니다. 2023년 현대영화연구 제50호에 봉준호 영화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 권력과 대중의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을 중심으로 봉준호 장르의 특색을 밝힌 논문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국가와 정치를 희화하면서도 프레카리아트 같은 하층 계급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급 문제를 새로운 방식의 리얼리즘적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것을 봉준호 장르가 갖는 주요 특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미키 17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SF 형식을 빌린 만큼 포스트 휴머니즘 논쟁도 관련되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고민도 담겨 있죠. 계급 문제가 자본주의의 속성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키 17을 정치적 우화, 자본주의 비판,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의미, 포스트 휴머니즘 논쟁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Propagate the species! We shall fetch the land! Hello, pioneers! Dickheads. Which body goes first? One at a time is twice the fun. This is a fight to the death. 첫째, 정치적 우화의 측면은 사실상 너무 명확하고 대부분의 리뷰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케네스 마샬이 그 상징적 인물이죠. 트럼프의 머스크를 합친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빨간 야구 모자의 등장도 영락없이 트럼프의 비유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선동적 독재자, 인종차별주의자의 모습은 트럼프와 판박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독재자를 떠올릴 수 있다고 감독은 말하죠. 그렇다면 교회와 권력의 유착, 아내에게 바보처럼 의존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들죠.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령의 영어 표기인 마샬 로의 마샬과 극중 독재자 인물의 성 마샬의 발음이 동일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말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리플레임 행성의 크리퍼들이 우주선을 포위할 때 마샬은 계엄령과 유사하게 정권을 위임받고 군복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마샬을 쥐락펴락하는 부인 일파는 영화의 원작인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에 없는 인물입니다. 왜 굳이 독재자의 비선 실세 부인으로 설정했을까요? 저는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소설 미키 7은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이미 2022년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크리퍼들과의 소통이 쉽게 빠른 시간에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상목 평론가는 오마이뉴스에서 재밌는 주장을 하는데요. 외계 종족과 대화하는 게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오히려 마샬, 일파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자, 광신도들과 비교하면 소통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마크 러팔로의 케네스 마샬 연기는 가여운 것들에서의 덩컨 웨더번 변호사의 데자뷰 같지만 더 과장되고 더 만화적입니다. 찌질하고 귀여운 악역이랄까요? 토니 콜레트가 연기한 마샬 부인 일파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미키 17은 정치 풍자 쇼나 아동용 악당 캐릭터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On Earth, nothing was working out, and I wanted to get the hell out of there. You're applying to be an expendable? Yeah. Worked my ass off, giving me one shitty mission after another. You're an expendable! You're here
둘째, 자본주의 비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화적이지만 좀 더 복합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동일 개체의 복수복제는 금지됩니다. 이것은 인간성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로도 연결되지만 이 문제는 아래에서 얘기하고요. 지금은 자본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익스펜더블 노동자는 단 한 명일까요? 우화는 보통 대표적 인물 하나로 그 무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솝 우화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설정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YTN 인터뷰에서 영화 속에는 미키라는 청년이 그 일을 혼자 하고 있다. 죽어도 다시 프린트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취급도 안 되고 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판타지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그 일자리와 시스템은 유지되고 인간만 교체된다. 김군 뒤에 박군이 있고 박군 뒤에 윤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모품일 뿐 아니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산업재해, 보험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수의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을 우화의 형식으로 단순화해 한 명의 익스펜더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나오죠. 마샬이 식사량까지 엄격히 통제해 비용을 절감하는 장면 말입니다. 다른 장면도 대사나 미장센에서 곳곳에 나옵니다. 미키를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이나 부품으로 취급하는 장면들이요. 원작과 달리 미키가 죽은 횟수를 10번 더 늘린 것도 적절한 선택입니다. 10번을 넘어가면 10여 분 만에 죽고 금방 또 대체되죠. 다른 사람들이 미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오로지 죽음에 대한 느낌을 물을 때뿐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일하거나 죽지 못해 삽니다. 노동자들에게 죽음은 더욱 두려우면서도 항상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그림자입니다. Every time I died, they just printed me out again. 셋째, 인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의 제목은 미키 17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미키 17과 미키 18. 둘 다 원본 인물인 미키 반스의 복제인간이죠. 그야말로 3D 프린터로 수분 만에 만들어낸 17번째와 18번째 출력물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미키 17과 8이 주인공인데 이 영화에서는 미키 17과 18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소설과 영화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미키 8이나 18보다 미키 7이나 17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키 7과 미키 17이겠죠. 미키 17은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순정적인 인물이고 또 달리 보면 배려심 많고 인내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반면 똑같은 복제인간인 미키 18은 똘똘하고 다혈질이며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1인 2역을 하는 이 두 인물은 당연히 동일한 원본에서 나온 복제인물이고요. 인간의 정체성은 뭘까요? 의식과 유기물이 전부일까요? 영화에서 의식은 결국 기억입니다. 복제인간 논쟁의 한 장면에서 한 종교 지도자가 한 영혼에는 하나의 육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또 무엇일까요? 미키 17과 미키 18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듯이 한 인간 속에는 상반되는 성격들이 혼재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나 페르소나로 설명합니다. 미키 반스에게 미키 17은 페르소나이고 미키 18은 무의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인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 듯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미키 18은 결국 마샬과 함께 장렬히 산화합니다. 미키 17과 모든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죠. 미키 17도 더 이상 예전처럼 찌질하지 않습니다. 미키 18은 죽은 것이 아니라 미키 17을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미키 17 속에 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던 혁명적 무의식이 페르소나와 결합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거죠. 미키 17은 미키 반스로 거듭나지만 과거의 미키 반스가 개성화를 통해 자기 실현을 이룬 새로운 원본으로서의 미키 반스인 셈입니다. 인간은 결국 유기물의 단순한 합성이나 그 유기물에 기억이라는 의식만 입힌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의식은 사회 속에서 피상적으로 규정되는 페르소나만을 지칭합니다. 인간은 무의식 깊숙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의식까지 발현해 진정한 자기를 완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암시합니다. 물론 사라져간 16명의 복제 미키도 수많은 무의식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You look like you're printed out. You're just a person. My great gift to mankind. If you like to die, 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scared.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논쟁으로 이 영화를 보겠습니다. 손석희와의 대담에서도 쑥스러워하는 본 감독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 감독은 손석희의 감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미래 문명에 대한 따뜻한 야유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미래 문명을 비판하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시각을 얘기한 거죠. 복제인간도 인조인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인조인간이라면 인간과 거의 유사한 기계체입니다. 인공지능형 인조인간의 발달은 파이보그,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휴메드의 단계를 거쳐왔고 또 거칠 것으로 얘기됩니다. 이 중 단어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오거니즘의 합성어인데 인공심장 등 기계로 만든 생체기관을 이식한 인간을 말해요. 기술적으로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파이보그인데요. 파이보그는 SF 소설의 사이보그와 구별하기 위해 개발된 단어입니다. 콘택트 렌즈, 보청기, 핸드폰 등을 이용해 인간의 고유 기능을 확장하거나 보충한 기능적 사이보그를 의미하죠. 사이보그와 파이보그가 인간 신체에 기능적 보철물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휴메드는 인간 신체를 대체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뜻하는 휴먼이란 단어에 무엇과 같은 것이란 의미의 접사, 오이드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지칭합니다. 휴머노이드를 로봇과 같은 뜻으로 쓸 때는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안드로이드보다 낮은 단계의 로봇인 산업형 혹은 기능형 로봇을 의미하고요. 반면 안드로이드는 인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인간과 닮은 행동을 하는 로봇이나 그러한 지적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용어상으로는 역시 인간을 의미하는 안드로에 접사 오이드를 붙여 만든 단어로서 인간과 가장 유사한 신체적 지적 성격을 보유한 기계 혹은 생명체를 뜻하죠. 복제인간 미키들은 안드로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간과 거의 동일하죠. 휴메드는 아직 널리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인조인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매우 다양한 갈래들이 있는데요. 번박하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트랜스 휴머니즘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각종 무기물을 통해 인간의 지능적 신체적 능력을 고도화하는 중간 단계인 트랜스 휴머니즘을 거쳐 포스트 휴머니즘에 도달하면 인간은 기존의 인류와 다른 새로운 인류인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하고 이 포스트 휴먼은 인간 신체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 영생하는 엄청난 지적 존재라는 겁니다. 반면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신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인간이 동물이나 기계적 존재 같은 비인간적 존재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죠. 휴머니즘을 인간중심주의라고 비판하며 비인간적 존재들의 공동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영화 미키 17은 복제인간 미키 17을 완전한 인간 미키 반스로 인정하므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경을 끼거나 이를 하나 해넣어도 파이보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파이보그 단계에 들어가 있죠. 포스트 휴머니즘이 먼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도 근미래인 2050년대입니다. 미키 17 영화는 인류 사회의 미래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보고 따뜻한 비판을 제시하는 영화죠.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포스트 휴먼 사회로 이행한다면 그 모순은 더욱 살인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덧붙이자면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페미니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임기 여성으로 훌륭한 신체적 조건을 가졌다고 칭찬을 들은 한 여성 보안대원이 자신이 자궁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일갈하죠. 미키와 나샤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은 언제나 나샤에게 있고 거듭난 미키 17도 나샤를 외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독재자 마샬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결국 그를 대체하는 인물도 나샤입니다. 나샤 캐릭터의 일관성이나 그를 둘러싼 상황의 개연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툭툭 튀는 사건 전개는 요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 하나의 트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키 17에 대한 국내외 평단의 반응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중앙선대위에서 오동진 평론가는 단언컨대 이 영화는 두고두고 세계 사회학 교과서로 회자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는가 하면 설국열차와 옥자의 설정이 진일보한 형태로 재탄생했지만 기생충과 견줄만 하거나 넘어서는 걸작을 대지 못한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국내 언론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굳이 외국 언론을 직접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도 외신의 반응을 잘 소개했는데요. 호평을 낸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가 노동계급을 위한 SF이자 한 남자가 자신이 행복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이야기라고 평했습니다. 냉혹하면서도 묘하게
삶을 긍정하는 반자본주의 SF 영화라고 부연했고요. 영국 영화협회의 사이트 앤 사운드도 호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영화 매체 인디와이어도 본 감독이 현재까지 내놓은 영어 영화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고요. 반면 혹평도 적지 않은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키 17은 시각적으로 화려하며 강렬한 감정적 순간과 공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도 이는 초반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이후에는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전개되면서 힘이 빠진다고 평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도 봉준호의 전작들처럼 과감한 전개를 이어가지만 아쉽게도 주제적 일관성이 모호하다며 어딘가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아마도 이 영화의 개봉 일정이 1년 동안 계속 연기된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외신 2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에페데 필름에서 미하엘 귀틀라인은 많은 아이디어가 겉돌고 결국 너무 표면적으로 다루어진다고 비판한 반면 영국 엠파이어지에서 헬렌 오하라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비틀고 주인공이 불완전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라고 평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YTN 인터뷰에서 영화를 모두 보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떤 대사나 장면들이 뒤늦게 떠오르며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떤 뉴스와 연결되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랑비처럼 젖어드는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봉 감독은 또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이냐라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새로운 영화, 독창적 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새로움은 자신의 작품까지 포함해서 기존 작품과는 다르다는 의미이고 독창성은 작가인 감독 자신만의 색깔을 뜻하죠. 영화평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충분히 이런저런 많은 내용을 진솔하면서도 기이하게 담아냈고 이 평론이 그 이런저런 생각들을 새롭고 독창적으로 엮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새롭고 독창적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